두 개의 원고, 400년의 거짓말. 1624년 방금 전 자신들의 왕을 끌어내린 새 정권이 그 왕의 공식적인 역사를 지필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187권의 책을 편찬했습니다. 그리고 초고는 모조리 파기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원고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학자들이 이 두 원고를 나란히 펼쳐 놓았을 때 붉은 먹과 검은 먹이 엉킨 채 의도적으로 수정하고 지워버린 흔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국왕의 모든 명예가 한 줄 한 줄 낱낱이 해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광해군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훗날 온 나라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 의해 파멸당한 조선에 유일하게 유능했던 군주였을까요? 1623년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 정권은 스스로를 의로운 자들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그 쿠데타 이후 불과 13년 만에 약 50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청나라 군대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광해군을 대신해 왕좌에 오른 이는 얼어붙은 한강변의 진흙탕에 무릎을 꿇고 이방의 황제를 향해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1637년의 시린 겨울 삼전도라 불리는 곳에 특별히 세워진 수왕단 위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광해군은 정확히 그 비극을 막기 위해 15년의 세월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폐위당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정통성을 인정받은 다른 모든 왕들이 남긴 실록이 아닌 그의 적들이 광해군일기라 부른 기록에 따르면 그의 치세 전체는 그를 권좌에서 몰아낸 붕당에 의해 편찬되고 편집되었습니다. 이 명칭의 격하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모든 왕의 치세는 실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일기로 강등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변화는 후대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이자는 진정한 왕이 아니었으니 그 점을 명심하고 이 기록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한국사의 모든 기록 중 광해군의 사례가 이토록 독특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줄이 그어지고 먹물로 수정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작업용 원고, 즉 중초본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인조 정권은 관례에 따라 이를 파기해야 했으나 국가 재정이 너무나도 파탄난 상태였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실정으로 국고가 텅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록보관소에는 편집된 최종본과 편집되지 않은 초고본이 모두 존재합니다. 승자들이 정확히 무엇을 그리고 왜 바꾸었는지 학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는 문장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생생한 먹물의 흔적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광해군은 1575년 6월 4일 선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왕비가 아닌 후궁이었습니다. 조선의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이 단 하나의 사실이 그의 삶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후궁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즉 서자는 그 어떤 재능이나 업적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열등한 법적 지위에 묶여야만 했습니다. 광해군이 지력과 국정 능력의 모든 시험에서 적통 왕자들을 압도했을지라도 국법은 그를 한낱 서자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왜군이 조선 반도를 맹렬한 기세로 휩쓸고 올라오자 선조는 불과 몇 주 만에 한양을 완전히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5개의 궁궐이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조선 영토의 3분의 2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최소 50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실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광해군은 17살이었습니다. 공포와 절망에 빠진 선조는 부정이 아니라 철저한 필요에 의해 그를 왕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정비인 왕비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왕이 명나라를 향해 북쪽으로 도망치는 동안 누군가는 전장에 남아 항전을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7년 동안 그는 쑥대밭이 된 전 국토를 누비며 군사들을 규합하고 보급을 조율하며 기나긴 항전을 버텨냈습니다. 그의 아버지 치에에서 편찬된 선조실록에 따르면 전장의 장수들과 의병장들은 참혹했던 전란의 가장 어두운 시기 동안 남부와 중부 지방의 방어선을 지탱해낸 공을 직접적으로 광해군에게 돌렸습니다. 그는 화려한 궁궐에 앉아 시나 읊고 있지 않았습니다. 17의 나이에 흙먼지와 매캐한 연기가 자욱한 전장에 서서 마땅히 왕이 했어야 할 그 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가 바로 훗날 폭군이라 불린 사내입니다. 같은 시대 변방의 신분으로 태어난 또 다른 인물을 떠올려 보면 이 역설은 더욱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1539년경에 태어난 어이 허준 역시 서자였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최고의 사회적 지위에 오를 길이 막혀있던 인물이었죠. 허준은 오직 실력 하나만으로 수십 년에 걸쳐 내의원의 관직을 밟아 올라갔습니다. 선조는 그에게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양의학의 방대한 백과사전을 편찬라는 하명이었습니다. 허준은 14년 동안 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1610년 마침내 원고가 완성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70을 넘긴 뒤였습니다. 1613년 이 동의보감을 인쇄하고 간행하도록 명한 이가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총 25권, 내과, 외과, 탕액, 침구, 당시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종합적인 의학 지침서, 2009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그 폭군이 세상에 이 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허준은 자신의 평생을 바친 역작이 마침내 백성들에게 닿는 것을 보고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6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소박합니다. 광해군의 무덤은 그보다 더 초라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한 국가의 의학적 지식에 기반을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위기를 관리하고 조정 내부의 붕당 간 혈투를 조율하며 왕좌에 오른 그 순간부터 자신의 근본적인 정통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마주하는 와중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161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누르하치가 이끄는 후금의 군대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0년 넘게 조선의 삼국 노릇을 해온 명나라는 눈에 띄게 쇠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다급한 요구를 보내왔습니다. 사르후라는 곳에서 후금과 맞서 싸울 일만 명예 군사를 파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 요청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정보망은 후금이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명 연합군을 패배가 뻔한 전장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선이 이 전투에 전력을 다해 참전했는데 후금이 승리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듯, 조선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권국을 스스로 적으로 돌리는 꼴이 될 터였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을 정치적으로 파멸시키게 될 선택을 내립니다. 그는 군대를 보냈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단칼에 거절하는 것은 조선이 정통성과 무역을 의존하고 있던 명나라와의 관계를 산산조각 내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만주어에 능통한 50살의 도원수 강홍립에게 비밀스러운 지시를 내립니다. 전장의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라는 밀명이었습니다. 이 지시는 공식적인 어명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하명이었습니다. 현대의 용어로 바꾸자면 야전 사령관에게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 1급 기밀의 교신이었던 셈입니다. 사르후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은 처참하게 괴멸당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 1만 명 중 약 6,500명이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단일 전투에서 65%의 사상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조선의 평범한 마을과 농토, 그리고 가족의 품에서 끌려온
6,500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적에게 포위되어 수적 열세에 몰린 강홍립은 누르하치에게 투항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65%의 사상률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날 대한민국이 연합작전을 위해 10만 명의 군대를 파병했는데 단 한 번의 전투에서 6만 5천 명이 전사하거나 생포된 것과 같습니다. 조선이 자국의 백성들을 밀어넣은 전장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강홍립은 누르하치가 그를 협상가이자 통역관으로서 높이 평가했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광해군은 후금과 간접적인 외교 채널을 열어 조용한 평화를 협상했습니다. 그는 후금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파탄낼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금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도 피했습니다. 그는 어느 쪽도 온전히 적이 되지 않게 하면서 양측 모두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그 아슬아슬하고 좁은 줄타기를 해낸 것입니다. 인조 정권 치에서 편찬된 실록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후금에 투항하도록 밀명을 내렸다고 비난받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이 고발이 쿠데타 이후 반정을 소급하여 정당화하기 위해 날조된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광해군이 정치적 신호로서 강홍립에게 투항을 명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1차 사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발은 서인 세력의 서사를 위한 도구였을 뿐 그 어떤 교차 검증된 물증도 없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비겁함이라 매도했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좌에 앉혔으며 인조는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숭명배금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1627년 3만 명의 후금 기병대가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1636년 12만 명의 청나라 군대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국경 밖에서 막아내고 있던 단 한 사람을 몰아낸 명백한 대가였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이유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정의 공식적인 명분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서인 세력은 자신들의 행위를 쿠데타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구원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하늘조차 분노하여 그를 끌어내릴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죄목은 영창대군의 죽음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늙은 선조의 나이 이미 55이던 1606년 임모 광후에게서 태어난 선조의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선조가 승하하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아이의 나이는 불과 2살이었습니다. 광해군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외조부인 김재남을 상대로 반역 사건을 날조하여 그를 처형했을 때 영창대군의 나이는 7살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은 왕족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강화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614년 3월 19일 그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8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엇갈립니다. 광해군 일기는 그가 굶주려 죽었거나 아궁이에 불을 과하게 지펴 숨 막히는 뜨거운 방 안에서 질식해 죽었다고 추측합니다. 영창대군의 묘지명과 인조실록은 그에게 잿물을 먹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기록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해 들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목격자의 증언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광해군의 이름이 적힌 직접적인 처형 명령서 또한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완전히 멈춰서게 됩니다. 1623년 반정 이후 서인 세력이 완벽한 권력을 장악하여 그 어떤 것이든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었을 때 신료들은 인조에게 영창대군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할 것을 주청했습니다. 인조는 거부했습니다. 주청이 계속되자 그는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강화 부사 정황처럼 강화돼서 영창대군을 옥죄는 데 가장 깊숙이 관여했던 관리들조차 새 정권에 의해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 일부는 슬그머니 복직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린아이의 죽음을 도덕적 명분으로 삼아 왕을 끌어내려 놓고선 막상 그 진실을 밝힐 권력을 쥐게 되자 그 살인 사건에 대한 조사를 그토록 완강히 거부했던 것일까요? 설명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인조 정권이 처음부터 그 증거들이 광해군을 직접적으로 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즉 자신들의 반정 명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진범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그 자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우 껄끄러운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의로운 쿠데타라는 그들의 서사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광해군은 단 한 번도 영창대군을 죽이라는 어명을 서면으로 직접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를 지지하던 정치 기계였던 대북파는 그의 치세 내내 점점 더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적들이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자신의 붕당을 통제하지 못한 왕과 제 손으로 직접 어린아이를 살해한 왕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층위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기록은 이 둘을 교묘하게 하나로 뭉뚱그려 버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두 개의 원고가 이 거대한 이야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학자들이 광해군 일기의 초고본과 최종본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붉은 먹과 검은 먹으로 가해진 수정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초고에서는 건조하게 서술되었던 중립적인 묘사들이 최종본에서는 지독한 비난으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초고에서는 실용적으로 보이던 행정적 결단들이 최종본에서는 극악무도한 타락의 증거로 둔갑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 원고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록보관소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조작의 흔적들이 물리적인 실체로서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편찬과 편집 과정 그 자체가 살아남은 것은 조선 역사를 통틀어 이것이 유일한 사례입니다. 광해군 일기는 총 18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624년부터 1633년까지 편찬에만 꼬박 9년이 걸렸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의회에서 9년 동안 벌인 국정조사가 187권의 증언록을 낳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적대 정당에 의해 쓰였으며 초안과 최종본이 모두 실수로 후세에 남아버린 상황을 말입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사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승자들이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수로 그 조작의 명백한 증거를 고스란히 남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르우 전투 이후 강홍립은 단순히 후금의 포로로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조선인 포로들이 풀려나는 동안에도 그는 수년 동안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만주어를 구사했습니다. 쓸모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다 인조 반정이 터졌고 그로 인한 파국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1623년 반정을 주도한 4명의 인물 중 하나로 이괄이라는 무장이 있었습니다. 이괄은 광해군을 몰아낸 공로로 막대한 농공 행상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인 정권은 그를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하여 북방의 변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명예로운 부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적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1624년 2월 이괄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 남아있던 일본인 한괴병 100여 명을 포함해 1만 2천의 군사를 이끌고 한양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꼭두각시 왕을 옹립하고 한양을 장악했습니다. 도원수 장만이 결국 그를 토벌했습니다. 이괄은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반란은 몇 주 만에 진압되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이 15년에 걸쳐 피땀 흘려 쌓아 올렸던 경제적 재건의 기반은 붕당 간의 이 한 번의 권력 다툼으로 처참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괄의 역모에 가담했던 공모자 중 한명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한명년은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들 한유는 북쪽으로 도망쳐 후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비통함에 사로잡혀 조선 조정에 복수할 기회만 노리던 한유는 여전히 후금에 억류되어 있던 강홍립을 찾아냈습니다. 한유는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던 강홍립의 일가족이 인조 정권에 의해 모조리 몰살당했다는 참혹한 전언이었습니다. 그 전언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강홍립으로서는 그 진위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조국이 여전히 굳건히 존재한다고 믿으며 수년의 포로 생활을 버텨온 장수 강홍립. 이제 그는 자신의 가족이 모두 참살당했으며 자신의 군주가 찬탈자들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1627년 그는 3만 명의 후금 기병대를 이끌고 곧장 한양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는 길잡이였고 협상가였습니다. 1619년 조선 군사들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해군이 보냈던 바로 그 사내가 이제는 머릿속에 아로새겨진 길을 따라 외세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서인 세력이 국가의 안위보다 붕당의 권력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 순간 시작된 파국의 연쇄 반응, 그 마지막 도미노였을 뿐입니다. 광해군의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은 후금과 통제 가능한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나는 이를 지탱하던 정치적 결속력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명년의 죽음은 복수심에 불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비통한 아들은 거짓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소문이 결국 충직했던 장수를 침략의 선봉장으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인조 치하의 실록에 따르면 1627년의 침략은 후금의 아무런 이유 없는 일방적인 도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쿠데타가 어떻게 침략으로 직결되었는지 보여주는 그 인과관계의 사슬은 실록의 그늘 속에 흐릿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광해군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조선의 불가능한 외교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유라시아 대륙 전역의 다른 군주들 역시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구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패권이 어느 한쪽에 서기를 강요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프랑스에서는 앙리 4세가 그보다 30년 앞서 이와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가톨릭 국가의 개신교도 국왕이었던 앙리의 해결책은 그 잔혹한 실용주의로 유명합니다. 그는 가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당대의 기록에 보존된 그의 정확한 이유는 수도 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종교적 타협쯤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598년 낭트 칙령을 반포하여 개신교도들에게 법적 보호를 보장했습니다. 그는 이념적 순수성보다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광해군이 했던 일도 구조적으로 완벽히 동일했습니다. 죽어가는 상국 명나라에 대한 의리보다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앙리 4세는 결국 그의 실용주의를 용서할 수 없었던 가톨릭 극단주의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광해군 역시 그의 실용주의를 용서할 수 없었던 성리학적 붕당 세력에 의해 폐위당했습니다. 훗날 프랑스는 앙리 4세를 가장 위대한 국왕 중 한 명으로 기렸습니다. 그러나 조선은 광해군에게 끝끝내 묘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도 같은 시대에 제임스 1세가 등장했습니다. 그 역시 조심스럽고 대결을 피하는 외교 정책을 펴며 대륙의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피한 국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1649년 그의 통치를 불법으로 여긴 이념적, 종교적 파벌들에 의해 주도된 의회에 의해 폐위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영국은 수십 년에 걸쳐 헌정 위기를 해결해 나갔고 결국 입헌 군주제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붕당 정치는 그 어떤 제도적 해결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쿠데타, 역사, 왜곡, 숙청,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는 이 끔찍한 굴레는 그 후로도 2세기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명나라는 내부로부터 권력이 피 흘리듯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조선의 군사적 지원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적장자 우선의 원칙을 들먹이며 수년 동안 광해군의 세자, 책봉조차 승인하지 않았던 만력제는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마비되어 후금에 맞서
제대로 된 방어조차 해내지 못하는 조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1644년에 멸망했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지 불과 21년 뒤의 일입니다. 인조가 그토록 충성을 다하고자 국가의 안위까지 내던졌던 그 제국은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미 남은 수명이 21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광해군의 정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군사적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그대로 실행에 옮긴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바로 그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보편적인 교훈은 조선의 역사가 유별나다거나 유독 비극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앙리사세, 찰스 1세, 그리고 만력제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정치체제 전체가 이념적 충성도만을 잣대로 삼을 때 과연 어떻게 실용주의적 통치를 펼칠 것인가? 17세기의 모든 문명은 냉혹한 현실 정치와 굳어버린 교조주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례가 이토록 유별난 이유는 그 후에 자행된 역사 지우기가 너무나도 철저했다는 점, 그리고 이를 증명할 과학적인 증거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제 반정으로부터 13년 뒤의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때는 1636년, 인조는 약 1만 3,800명의 군사와 함께 남한산 성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성 밖에는 홍타이지가 이끄는 만주족, 몽골족, 한족으로 구성된 12만 명의 청나라 팔기군이 산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무려 9대 1의 수적 열세입니다. 성 안에는 식량마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사들은 멸치를 2마리씩 나누어 배급받고 간장국을 곁들인 보리밥을 넘기며 버티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성벽 안에서 두 신하가 격렬히 논쟁을 벌입니다. 강경한 성리학자 김상헌은 끝까지 항전하다 명예롭게 죽을 것을 주장합니다. 오랑캐오에게 항복하는 것은 조선이 수호하고자 하는 문명의 질서를 짓밟는 행위입니다. 반면 실용주의자 최명길은 화친을 통한 항복을 주장합니다. 성은 결국 함락될 것입니다. 성 밖의 백성들은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항복하는 것만이 무의미한 저항으로 헛되이 버려질 생명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쟁은 4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광해군은 이미 17년 전에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최명길이 그 논리를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최명길의 입장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광해군의 실용주의를 비겁하다며 매도했던 바로 그 자들이 이제 뼈를 깎는 추위 속에 갇혀 자신들의 알량한 확신이 차가운 현실과 충돌하는 것을 지켜보며 서서히 멸치 배급마저 바닥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최명길의 주장이 이겼습니다. 인조는 항복했습니다. 1637년 1월 꽁꽁 얼어붙은 한강변 삼전도에 특별히 세워진 수왕단에서 조선의 국왕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 말을 9번 찧었습니다. 그러고는 명나라로부터 받은 국왕의 고명과 국인을 바치고 두 왕자를 선양의 볼모로 보냈으며 명나라와의 모든 공식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삼전대는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칭송하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겉으로는 그 비석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를 치욕의 비석이라 불렀습니다. 약 50만 명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1천만에서 1,200만 명으로 추산되던 조선 인구의 세서 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였습니다. 현대 대한민국의 인구에 대입해 보자면 무려 250만 명의 국민이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막기 위해 15년의 세월을 바쳤던 사내는 저 멀리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641년 8월 7일 광해군은 18년의 기나긴 유배 생활 끝에 66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강화돼서 그 다음은 제주도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자리한 그의 무덤은 왕릉의 형태를 띠지 못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문인석이나 무인석도 없습니다. 그의 장례는 그 어떤 격식 있는 왕실의 행렬조차 갖추지 못한 채 치러졌습니다. 그의 부인 패비 유씨는 인가 근처에 초라하게 묻혔고 훗날 제대로 된 이장을 시도했을 때는 이미 유골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역사가들이 그 폐위에 이견을 달지 않는 연산군을 제외한 조선의 다른 모든 왕들은 온전한 왕릉을 갖추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이 가장 먼저 재건한 궁궐은 창덕궁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불과 2년 만인 1610년 전쟁으로 파탄 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창덕궁을 완공해냈습니다. 그토록 신속하게 국가의 핵심 전궁을 재건했다는 것은 총력전 이후 국가행정 인프라 전체를 동시에 복구해낸 것과 맞먹는 업적입니다. 창덕궁은 그가 재건한 이후 약 250년 동안 조선의 실질적인 전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조를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조선 국왕들은 그들이 폭군이라 불렀던 자가 다시 세워 올린 바로 그 정악에서 국정을 돌보고 숨을 쉬었습니다. 그 폭군이 세상에 내놓은 25권의 의학, 백과사전,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한국 전통의학에서 끊임없이 참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출간한 국왕에게는 여전히 사후에 바쳐지는 묘호가 없습니다. 2006년 일부 시민들이 그에게 해종이라는 묘호를 추서하려 시도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효력은 없었습니다. 광해군 외교라는 표현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실리 외교 정책을 뜻하는 대명사가 되어 현대 한국의 정치 용어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할 때마다 의뢰에 등장하는 수사입니다. 2012년 그를 동정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한 영화는 1,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한국 사극 영화 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초라한 무덤은 이제 조용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공식 기록이 폭군이라 낙인 찍었던 그 사내의 무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결코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결함이 있지만 실용적인 지도자를 몰아내는 것이 그 순간에는 정의롭게 느껴질지언정 차의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국가적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를 끌어내리시겠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직장에서, 정부에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어딘가 틀린 것 같지만 그 자리를 대체할 인물은 더 최악일지도 모르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1623년의 쿠데타는 그것을 주도한 자들에게는 정의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1637년에 얼어붙은 남한산성,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한 정의가 실제로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광해군 일기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록보관소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초고본과 최종본이 모두 보존된 채 초고의 페이지 위에는 붉은 먹과 검은 먹이 여전히 핏자국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편집된 흔적도 지워진 자국도 덧붙여진 문장들도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승자들이 쓴 역사 그리고 그들이 미처 지우지 못해 실수로 남겨버린 생생한 작업용 초안까지 이 역사적 진실을 손에 쥐고 무엇을 할 것인가는 오직 여러분이 결정할 몫입니다. 만약 권력자들의 공식적인 기억 속 틈새로 빠져나가 버린 이처럼 위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게 다가간다면 여러분의 지지야말로 우리가 이 묻힌 진실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역사의 기록보관소는 애초에 살아남아서는 안 되었던 지워지지 않은 짙은 먹물 자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